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입니다. 오늘은 리버풀과 아스날의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를 분석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아스날은 공수양면으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비적인 목표는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리버풀이 공격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내어주지 않는 것이었고, 공격적인 목표는 리버풀이 공격적으로 올라왔을 때 최전방 공격수들의 스피드를 살려서 역습을 진행하는 것이었는데요. 먼저 두 팀의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면 이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버풀이 평소처럼 4-3-3 전형으로 경기에 나왔던 반면에 아스날은 4-2-3-1 전형을 사용하던 평소와는 다르게 이번 경기에서는 중원의 선수들을 좀 더 많이 배치시켜서 4-3-1-2 혹은 다이아몬드 4-4-2 형태를 형성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했던 것은 아스날이 수비 라인을 깊숙하게 내려서 페널티 에어리어 중앙 지역에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밀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스날이 이러한 전형을 형성한 이유는 살라, 피르미누, 마네로 이어지는 리버풀의 3톱, 그리고 공격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핸더슨과 바이날둠까지 리버풀이 공격을 전개할 때 리버풀 선수들이 플레이할 수 있는 공간을 최소화시키려는 의도였는데요.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 아스날의 전형을 살펴보면 수비 라인 앞에 4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형에서 아스날은 수비 라인을 깊숙한 지역으로 내려서 단단한 수비 라인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러나 아스날의 수비 전형은 선수들이 중앙에 밀집해 있는 만큼 측면 지역에 공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4-2-3-1 전형을 형성할 때 보통 중앙 미드필더들은 좌우 측면으로 부지런하게 움직여주면서 측면 공간을 커버해줘야 하는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번 경기에서 아스날의 미드필더들은 좌우 측면 공간을 커버하기보다 중앙 지역에서 자리를 지키는 데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은 아스날의 측면 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리버풀의 좌우 풀백인 아놀드와 로버트슨이 공격 상황에서 편안하게 높은 지역으로 올라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리버풀의 패스맨만 봐도 아놀드와 로버트슨이 굉장히 높은 지역에서 플레이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에메리 감독의 전략은 리버풀의 풀백들에게 자유로운 공간을 허용하는 대신에 측면에서 올라오는 크로스를 선수들이 밀집한 중앙 지역에서 막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리버풀은 좌우에서 끊임없이 크로스를 올려주고 아스날은 중앙에서 크로스를 걷어내는 장면이 반복되었는데요. 경기 기록만 봐도 리버풀은 전반전에만 20개의 크로스를 시도했는데 리버풀이 지난 시즌에는 경기당 평균 19개의 크로스, 이번 시즌에는 경기당 평균 25개의 크로스를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전반전에 리버풀이 굉장히 많은 크로스를 시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경기 장면을 보면 이러한 특징이 명확하게 나타나는데요. 아스날 선수들이 중앙 지역에 밀집한 수비 전형을 만들고 있을 때 측면 지역에는 공간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버풀은 측면 지역에서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충분한 여유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장면은 경기 내내 반복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재미있었던 것은 아스날이 리버풀의 크로스 공격을 거의 완벽하게 막아내는 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리버풀의 3톱이 공중볼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 조합이 아니었기 때문에 크로스가 올라오는 상황에서 아스날의 수비진이 리버풀의 공격진보다 볼에 대한 경쟁력에 우위를 점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경기 기록을 보면 리버풀이 전반전에 시도했던 20개의 크로스 중에서 19개의 크로스를 아스날 수비진이 걷어내는 데 성공했고, 리버풀 선수에게 연결되었던 크로스는 단 1개뿐이었는데요. 이 1개의 크로스도 코너킥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반다이크가 공격에 가담했을 때 볼을 머리에 가까스로 맞추는 데 성공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버풀의 크로스 공격을 막아낸 이후에 아스날의 전략은 최전방에 위치한 오바메양과 페페의 스피드를 살려서 역습을 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 두 선수는 단순히 스피드만 빠른 것이 아니라 측면 공격수로 뛸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리버풀의 풀백들이 높게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리버풀의 측면 지역으로 뛰어나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스날은 수비에 성공했을 때 측면 지역으로 뛰어나가는 오바메양과 페페에게 볼을 빠르게 보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는데요. 따라서 아스날은 수비에 성공했을 때 페페와 오바메양이 달려나가는 측면 지역으로 볼을 빠르게 보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페페가 역습 상황에서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페페는 빠른 드리블로 볼을 전진시킬 수 있는 선수였기 때문에 역습 상황에서 리버풀의 뒷공간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었고, 그 결과 페페는 이번 경기에 출전한 모든 선수들 중에서 가장 많은 드리블을 시도하고 가장 많은 드리블을 성공시킨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폭발적인 드리블에 비해 결정적인 찬스를 마무리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았는데요. 그러나 아스날의 역습은 생각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아스날의 역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바메양과 페페가 마티프와 반다이크를 돌파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아스날의 역습 상황에서는 오바메양과 페페, 마티프와 반다이크가 1대1로 맞붙게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서 마티프와 반다이크가 아스날의 공격수들을 성공적으로 막아냈습니다. 경기를 봐도 오바메양과 페페가 경기 내내 마티프와 반다이크에게 고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또한 역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두 번째 이유는 아스날이 수비에 성공했을 때 리버풀의 압박에 막혀서 전방으로 볼을 보내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리버풀은 공격 지역에 많은 선수들이 배치되었던 만큼 역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볼을 빼앗기는 순간 아스날을 전방에서 강하게 압박했는데요. 이때 흥미로운 포인트는 아스날이 수비를 위해서 좁은 공간에 밀집해 있었기 때문에 리버풀이 전방 압박을 시도할 때 아스날은 좁은 공간에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스날 입장에서는 이 좁은 공간 안에서 리버풀의 압박을 이겨내고 전방으로 볼을 보내줄 수 있느냐가 중요했는데 아스날은 리버풀의 전방 압박을 벗어나는 데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경기 기록을 봐도 이러한 특징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이 자료는 두 팀이 이번 경기에서 볼을 빼앗긴 위치를 나타낸 자료인데요. 리버풀은 공격 과정에서 볼 소유권을 잃는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공격 지역에서 볼을 빼앗기는 횟수가 많았던 반면에 아스날은 리버풀의 전방 압박에 볼을 자주 빼앗겼기 때문에 자신들의 진영에서 볼을 빼앗기는 횟수가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아스날이 리버풀의 공격을 막아내고 볼을 소유하는데 이때 아스날이 수비를 위해서 좁은 공간에 밀집해 있었기 때문에 리버풀이 이 공간에서 아스날을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아스날이 자신의 진영에서 볼을 잡았을 때 리버풀의 강한 압박에 볼을 빼앗기는 장면이 많았는데요. 따라서 아스날은 리버풀의 강한 압박에 막혀서 역습을 빠르게 진행하는 데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리버풀은 아스날의 밀집 수비에 고전하고 아스날은 역습을 효과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먼저 차이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던 팀은 리버풀이었습니다. 전반 40분 리버풀의 코너킥 상황에서 마티프가 아스날 수비수들과의 볼 경합을 이겨내고 득점을 만들어냈는데요. 그리고 후반전을 시작한 지 4분 만에 리버풀의 두 번째 득점이 나왔습니다. 살라가 전방으로 달려나가는 상황에서 루이스가 살라를 잡아 끌었고 이 과정에서 페널티킥이 선언되었는데요. 살라가 침착하게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면서 리버풀의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리버풀의 두 번째 득점이 나온 이후부터 득점이 필요해진 아스날이 조금씩 공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수비 라인을 끌어올리면서 선수들이 높은 위치에서 플레이하기 시작했고 특히 왼쪽 중앙 미드필더로 기용되었던 윌록이 측면으로 전진하면서 오바메양이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줬는데요. 그러나 아스날이 공격적인 형태로 변화하자마자 리버풀 공격수들이 플레이할 수 있는 공간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리버풀은 아스날이 공격적으로 올라왔을 때 최전방 공격수들의 빠른 스피드를 활용해서 공격을 전개했는데요. 이 장면을 보면 아스날의 왼쪽 풀백인 몰레알이 공격을 위해서 높은 지역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때 리버풀이 측면으로 볼을 전개하고 측면에서는 살라가 뛰어나갈 수 있는 공간이 넓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살라는 이 공간으로 달려나가면서 좋은 공격 찬스를 만들어냈는데요. 리버풀의 세 번째 득점도 이러한 장면에서 나왔습니다. 아스날 선수들이 높은 지역으로 올라왔을 때 리버풀은 최전방을 향해서 한 번에 볼을 보내주는데요. 이때 살라가 루이스를 완벽하게 따돌리면서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살라는 이 찬스를 놓치지 않고 리버풀의 추가 득점을 만들어냈는데요. 그리고 리버풀은 세 번째 득점을 기록한 이후에 공격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기보다 수비적인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경기 기록을 보면 리버풀은 이번 경기에서 25개의 슈팅을 기록했는데 세 번째 득점을 기록한 후반전 14분 이후부터는 단 3차례의 슈팅만 기록했고 좌우 풀백들의 공격 가담도 확연하게 줄어들면서 전반전에 비해 후반전에는 리버풀이 크로스를 시도한 횟수 또한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볼 점유율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세 번째 득점이 나왔던 후반전 14분 이전에는 리버풀이 59%의 볼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후반전 14분 이후부터는 아스날이 60%의 볼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좀 더 경기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스날이 아쉬웠던 부분은 공격적인 교체 투입이 다소 늦었다는 것입니다. 득점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메리 감독은 후반전 16분 토레이라를 투입한 이후로 특별히 큰 변화를 가져가지 않았는데요. 후반전 36분과 41분 라카제트와 미키타리안을 투입하면서 후반전 막판 공격적인 변화를 시도했지만 이 두 선수가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다소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아스날은 후반전 40분에 기록한 토레이라의 만회골에 만족해야 했고 경기는 리버풀의 3대1 승리로 종료되었는데요. 경기를 정리해보면 아스날은 이번 경기에서 단단한 수비와 빠른 역습을 통한 경기 패턴으로 경기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리버풀이 아스날의 단단한 수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스날의 전략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리버풀이 코너킥 득점 그리고 루이스의 반칙으로 발생한 페널티킥까지 성공시키면서 아스날의 수비적인 경기 전략이 완벽하게 무너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카로운 역습을 준비해온 에메리 감독의 전략이 꽤나 흥미로웠던 경기가 아니었나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